인천국제공항의 상공은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거친 비바람이 활주로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엠파이어 에어 EA808편 조종석의 분위기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많은 승객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기장 강민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계기판의 불빛만을 응시하며 마치 기계처럼 정교하고 냉철하게 조종관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보이지 않았다. 부기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관제탑의 교신 내용을 다급하게 복창하는 동안에도 민혁은 미세한 난기류의 흐름까지 손끝으로 감지하며 거대한 기체를 제어했고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조차 그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압도적인 위압감을 자아냈다. 바퀴가 젖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체는 미세한 충격조차 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왔고 이는 악천후 속에서 이루어진 착륙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완벽한 기술이었기에 부기장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존경 어린 시선을 기장석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강민혁이라는 이름은 엠파이어 에어 내에서 단순한 파일럿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는 입사 이래 최연소 기장 승진이라는 기록과 함께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로 통했고 모든 승무원과 조종사들이 우러러보는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다. 엔진이 멈추고 기내 안내 방송을 위한 마이크를 잡은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승무원들의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브리핑 룸으로 향하는 공항 로비에서 민혁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쏠렸고 잘 다림질된 제복과 완벽한 비율의 체격, 그리고 날카롭지만 우아한 턱선은 그를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민혁은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무심하게 앞만 보고 걸었으나 사실 그의 신경은 로비 한 구석에서 무거운 카트를 힘겹게 밀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입사 3년차 승무원 한서연이었으며 한때는 유능한 인재로 촉망받았으나 억울한 사내 정치에 휘말려 지금은 문춘 일만 도맡아 하는 처지로 전락해 있었고 민혁은 그녀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처져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한서연은 방금 전 비행에서 진상 승객이 쏟은 커피로 인해 얼룩진 유니폼을 감추기 위해 카디건을 여미며 걷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지독한 피로와 참담함이 서려 있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으려는 독한 의지가 엿보였다. 서연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안전규정 위반 혐의를 뒤집어쓰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로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상사들의 노골적인 괴롭힘을 견뎌내야만 했고 오늘도 비행 내내 사무장의 부당한 지시를 묵묵히 수행해야만 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창밖에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 거대한 공항에서 자신은 그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혁은 서연이 잠시 멈춰선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주머니에 꽂힌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어 그가 내면적으로 얼마나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 짐작하게 했다. 그는 과거 서연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고 그녀가 겪고 있는 부당한 처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은밀하게 그녀를 보호해 오고 있었다. 민혁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관심이 오히려 그녀를 적대 세력의 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냉철한 판단 때문이었으나 오늘처럼 그녀가 위태로워 보일 때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가 힘들었다. 그때 로비 반대편에서 새로 부임한 본부장의 측근인 박 팀장이 서연에게 다가가
거만한 태도로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질책하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박 팀장은 서연의 유니폼 상태를 트집 잡으며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고,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며 모욕적인 언사를 견뎌내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민혁의 눈매가 날카로워졌고,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운항 통제실의 책임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그것은 박 팀장이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급한 업무상 결함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박 팀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전화를 받은 박 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서연을 내버려 둔 채 허둥지둥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의아해하며 고개를 들었고, 멀리서 걸어가는 민혁의 뒷모습을 발견했지만 그가 자신을 도와주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며 다시 카트를 밀기 시작했다. 민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지만 유리에 비친 서연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고, 그녀가 무사히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안도하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엠파이어 에어 본사 25층에 위치한 기장 전용 휴게실에 들어선 민혁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비행 스케줄 표를 집어들었는데, 그의 미간이 좁혀지며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다음 주 예정된 VIP 전세기 운항 명단에 한서연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비행의 주관자가 다름 아닌 최근 사내에서 온갖 비리와 횡령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최 전무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최 전무는 여승무원들을 자신의 접대 자리에 동석시키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으로 악명 높았고, 서연이 그 비행에 배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이 분명했다. 민혁은 즉시 인사팀 해킹 권한을 가진 정보원에게 연락하여 서연의 스케줄이 변경된 경위를 파악하도록 지시했고, 동시에 자신의 비행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스케줄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는 본래 장거리 유럽 노선을 비행할 예정이었으나 자신의 모든 권한과 인맥을 동원하여 최 전무가 탑승하는 동남아행 VIP 전세기의 기장으로 교체 신청을 감행했다. 이는 회사 내규상 이례적인 일이었고 상부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민혁에게는 자신의 커리어나 평판보다 서연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에 망설임은 없었다. 한편 퇴근 후 좁은 자취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으나 머릿속은 온통 다음 주 비행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동료들 사이에서 최 전무의 전세기는 지옥의 비행이라고 불릴 만큼 깊이 대상 1순위였고, 그 비행에 배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회사에서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조종사 모자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훌륭한 조종사였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이라도 엠파이어 에어에 남아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다음 날 아침 공항 내 운영본부에서는 강민혁 기장이 VIP 전세기 운항을 자원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고, 최 전무 측에서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민혁이 조종관을 잡는다는 사실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최 전무는 자신의 불법적인 화물 운송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여 인사 담당 임원을 호출해 민혁의 배정을 취소하라고 압박했으나, 민혁은 이미 항공청 규정과 안전수칙을 근거로 자신이 적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해 놓은 상태였다. 민혁은 운영본부장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특유의 논리정연하고 압도적인 화법으로 상대방의 반론을 사전에 차단하며 자신의 탑승을 확정지었다.
출근길에 오른 서연은 변경된 승무원 명단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장란에 적힌 강민혁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구름 위의 존재이자 엠파이어 에어의 황태자인 그가 왜 하필이면 문제 많은 VIP 전세기를 운항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기장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서연은 브리핑룸 입구에서 마주친 민혁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민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응시했으나 여전히 사무적인 말투로 준비는 철저히 했냐는 짧은 질문만을 던진 채 지나쳐갔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민혁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간 따뜻한 온기를 서연은 느낄 수 없었고 그녀는 그저 그가 워낙 엄격한 사람이라 자신을 질책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며 더욱 긴장할 뿐이었다. 브리핑이 시작되자 민혁은 평소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비행 계획과 보안 절차를 점검했고 특히 객실 승무원들의 동선과 비상 상황 대처 매뉴얼을 집요할 정도로 확인하며 만약에 사태에 대비했다. 그는 브리핑 도중 최전무의 비서실장이 전달한 특별 요청 사항들이 안전 규정에 위배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모습에서 서연은 타협을 모르는 진정한 전문가의 품격을 느끼며 경외감을 가졌다. 비행 당일 VIP 터미널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최 전무 일행은 거만한 태도로 보안 검색을 간소화할 것을 요구하며 공항 직원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다. 민혁은 조종석 창문을 통해 그들의 오만한 행태를 지켜보며 차가운 비소를 머금었고 이번 비행이 단순한 운송 업무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와의 전쟁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부기장에게 이륙 전 모든 시스템을 수동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한 뒤 인터폰을 통해 객실 사무장에게 탑승객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사소한 특이사항이라도 즉시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연은 객실 입구에서 최 전무 일행을 맞이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고 최 전무는 서연의 명찰을 훑어보며 불쾌한 농담을 던지거나 신체를 훑어보는 등 노골적인 추태를 부리기 시작했다. 서연이 모욕감을 참으며 서비스를 이어가던 중 최 전무가 그녀의 손목을 잡으며 억지로 술을 따르게 하려는 순간 기내의 방송 스피커에서 민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현재 기류가 불안정하니 모든 승객과 승무원은 즉시 자리에 착석하여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 방송이었지만 기체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기에 그것이 최 전무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민혁의 의도적인 개입임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 전무는 기분이 상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 앉았고 서연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갤리로 돌아와 가쁜 숨을 몰아쉬었는데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민혁의 목소리가 마치 자신을 구해준 구명줄처럼 느껴졌다. 조종석에 앉은 민혁은 칵핏 모니터를 통해 객실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의 손은 조종관을 부서질 듯 꽉 잡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이번 비행이 끝나면 최 전무가 다시는 서연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이륙 허가를 요청했고 거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비행기는 잿빛 하늘을 뚫고 날아올랐다. 안정적인 순항 고도에 접어든 항공기는 구름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가고 있었으나 1등석 객실 내부의 공기는 바깥의 평온함과는 정반대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는데 이는 최 전무와 그의 수행원들이 뿜어내는 위압적이고 불쾌한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고가의 양주를 연거푸 들이키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고 회사 기밀과 관련된 민감한 이야기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에 담당 승무원인 서연은 숨이 막힐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서연은 그들의 빈잔을 채우기 위해 다가갈 때마다 모멸 섞인 시선과 저속한 농담을 견뎌내야 했지만 프로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최 전무는 서연이 샴페인 잔을 내려놓는 순간을 틈타 그녀를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세웠고 가죽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와 작고 묵직한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이 물건들이 현지 지사장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한 개인 물품이라고 설명하면서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승무원 통로를 통해 조용히 반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의 눈빛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협박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규정상 승객의 물품을 대신 운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하려 했으나 최 전무는 곧바로 서연의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그녀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최 전무는 서연의 아버지가 과거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회사를 떠나게 된 것을 언급하며 서연 또한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경고했고 이는 서연에게 있어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들먹이며 자신을 범죄의 하수인으로 이용하려는 최 전무의 파렴치한 행태에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조종석에서 걸려온 인터폰 소리가 정적을 깼고 사무장은 기장이 직접 한서연 승무원을 호출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녀를 갤리 쪽으로 불러냈다. 조종실에 두꺼운 방탄문이 열리고 들어선 서연은 수많은 계기판의 불빛 속에서 냉철하게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강민혁 기장의 뒷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바깥의 소란스러움과는 완전히 단절된 고요하고 성스러운 공간처럼 느껴졌다. 민혁은 서연이 들어오자 부기장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는 눈짓을 보냈고 부기장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헤드셋을 벗어 내려놓으며 천천히 회전의자를 돌려 서연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서연이 감히 읽어낼 수 없는 복잡한 감정과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고 민혁은 단도직입적으로 최 전무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전달했는지 물어보았다. 서연은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지만 민혁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최 전무가 건넨 상자와 서류 봉투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불법 밀수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비행 전 화물 목록과 실제 탑재 중량 간의 미세한 오차를 발견했고 최 전무의 해외 계좌 흐름을 추적하고 있던 지인을 통해 그가 이번 비행을 이용해 외화와 귀금속을 밀반출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다. 민혁은 서연에게 그 물건을 절대 가지고 내려서는 안 되며 만약 세관에 적발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서연이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을 걱정하는 진심이 묻어나 있었다. 서연은 민혁이 어떻게 그런 사실까지 알고 있는지 의아해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왜 자신을 도와주는 것인지 물었지만 민혁은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대신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며 화제를 전환했다. 그는 자신이 부기장 시절 서연의 아버지로부터 비행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분이 얼마나 원칙을 중요시하고 훌륭한 조종사였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연 또한 아버지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 말은 서연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자부심을 동시에 일깨웠고 그녀는 민혁이 단순히 냉정한 상사가 아니라 아버지를 기억해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사실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민혁은 서연에게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지시했는데 착륙 직전 기내 보안 점검을 핑계로 그 물건들을 승무원 전용 보안 락커에 넣고
잠근 뒤 열쇠를 분실한 척 연기하여 물건을 기내에 남겨두고 내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상 조업사와 보안팀에 미리 손을 써서 해당 락커가 정비 문제로 봉인된 것처럼 꾸밀 것이며 최 전무가 나중에 물건을 찾으려 해도 쉽게 손댈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민혁의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신뢰감을 느끼며 그의 지시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객실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체는 예고된 난기류 구간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평온하던 비행기는 거친 파도 위에 쪽배처럼 요동치며 심한 진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객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굴던 최 전무와 수행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안전벨트를 부여잡고 벌벌 떨기 시작했다. 민혁은 요동치는 기체를 제어하기 위해 조종관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안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을 안심시키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격렬한 난기류 속에서도 서연은 민혁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기 위해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며 갤리로 향했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 전무가 맡긴 상자와 서류를 보안 락커 깊숙이 밀어 넣는 데 성공했다. 최 전무는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어 물건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락커 문을 잠그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창밖에서는 번개가 번쩍이며 날개를 때리고 있었지만 서연은 조종석에 있는 민혁이 반드시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두려움보다는 묘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민혁은 레이더에 표시된 붉은 폭풍우의 중심을 피하기 위해 고도를 급격히 변경하며 관제탑과 긴박하게 교신을 주고받았는데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번 난기류가 오히려 서연이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하며 자연의 힘마저도 자신의 계획 일부로 이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부기장은 민혁의 신들린 듯한 조종 실력에 감탄하며 그가 왜 전설적인 조종사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민혁의 지시에 따라 엔진 출력을 조절하며 폭풍우를 뚫고 나아갔다. 마침내 비행기가 먹구름을 뚫고 나와 맑은 하늘을 되찾았을 때 객실 안에는 안도감이 감돌았고 최 전무는 식은땀으로 젖은 얼굴을 닦으며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착륙 준비 안내 방송이 나오자 최 전무는 서연을 불러 물건을 잘 챙겼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서연은 난기류로 인해 짐들이 섞여 보안 락커에 임시 보관했으며 규정상 착륙 후 지상 직원의 입회하에 꺼낼 수 있다고 침착하게 둘러댔다. 최 전무는 화를 내며 당장 가져오라고 소리치려 했으나 착륙을 위해 승무원들이 착석해야 한다는 방송과 함께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어야 했다. 공항에 착륙한 후 민혁은 칵핏 윈도우를 통해 지상 경찰과 세관 직원들이 평소보다 많이 배치된 것을 확인하고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는데 이는 그가 미리 익명의 제보를 통해 당국의 정보를 흘려놓았기 때문이었다. 최 전무 일행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세관 직원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정밀 검색을 요청했고 최 전무는 당황하여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서연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자신을 범죄의 냄에서 구해준 민혁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하며 그가 있는 조종석 쪽을 바라보았다.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 민혁은 조종실에서 나와 갤리에 홀로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고 그녀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을 풀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서연에게 오늘 일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최 전무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혀 올 수 있으니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자신도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남겼다. 서연은 민혁의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하늘 같은 기장님이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천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민혁은 서연을 뒤로하고 공항을 빠져나가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서연에게 보여주었던 부드러움과는 달리 다시금 냉혹하고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는 상대방에게 최 전무가 이번 일로 인해 꼬리를 밟혔으니 당분간 몸을 사릴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엠파이어 내부의 거대한 비리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한 증거 수집에 돌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민혁의 눈앞에 펼쳐진 활주로는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과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한편 경찰의 조사를 받고 풀려난 최 전무는 분노에 차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이번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적인 방해 공작임을 직감했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당장 오늘 비행의 운항 기록과 승무원들의 동선을 파악하라고 고함쳤고 특히 한서연과 강민혁의 관계를 낱낱이 조사하여 약점을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최 전무의 눈은 복수심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는 자신을 물먹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며 이를 갈았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민혁과 함께했던 조종석에서의 짧은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그 사건의 배후에 최 전무와 같은 거대한 세력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민혁이 알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용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로 숨어 지내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민혁과 함께할 내일을 기대했다. 다음 날 아침 엠파이어 에어 본사에는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임원들의 법인 카드 유용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었고 이는 민혁이 쏘아 올린 작은 신호탄에 불과했다. 직원들은 술렁거렸고 경영진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고 그 틈 사이로 진실의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민혁은 출근길 로비에서 마주친 서연과 짧은 눈인사를 나누었고 그 찰나의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비밀 사무실로 향하여 벽에 붙어 있는 거대한 조직도와 인물 관계도를 바라보며 다음 타겟을 정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가락은 최 전무의 이름을 넘어 더 높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지키는 것이 곧 회사를 바로잡는 길이며 과거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고 이제 멈출 수 없는 비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래에서는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민혁은 그 폭풍의 중심에서 서연과 함께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런던으로 향하는 EA707편은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순조롭게 비행하고 있었고 기내의 승객들은 대부분 깊은 잠에 빠져 고요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고도 35,000피트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조종석에 앉은 강민혁의 신경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그는 출발 전 정비 일지에서 발견했던 미세한 부품 교체 지연 기록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비록 규정 허용 범위 내라고는 하지만
최전무라인이 장악한 정비팀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재생 부품을 사용했다는 소문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민혁은 습관처럼 계기판을 재차 확인하며 엔진 출력과 유압 시스템의 수치를 점검했고 부기장에게도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때 갑자기 기체 오른쪽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들려오며 비행기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평온하던 조종석은 순식간에 경고음이 울려 퍼지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우측 엔진의 화재 경고등이 붉게 전멸했고 기체는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기 시작했으며 자동 조종 장치가 해제되면서 조종관이 미친 듯이 떨려왔다. 민혁은 즉시 수동 조종으로 전환하고 엔진 소화 시스템을 가동하며 부기장에게 비상 절차 매뉴얼을 펼치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머릿속은 엔진 결함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기체는 급격히 고도를 잃으며 추락하듯 하강했고 중력이 온몸을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도 민혁은 오직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붙들었다. 객실 상황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는데 갑작스러운 급강하로 인해 선반 위 짐들이 쏟아져 내리고 잠에서 깬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오며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서연은 튕겨나간 카트에 부딪혀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자신의 아픔을 돌볼 겨를도 없이 넘어진 승객들을 일으켜 세우고 산소 마스크 착용을 도우며 기내를 뛰어다녔다. 그녀는 흔들리는 기체 안에서 중심을 잡기조차 힘들었지만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괜찮다며 안심시키는 등 초인적인 정신력을 발휘하며 사무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 착륙 준비를 서둘러 진행했다. 서연의 이마에서는 식은땀과 함께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혁은 관제탑에 메이데이 신호를 보내고 인근 공항으로의 비상회항을 요청했으나 유압 시스템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조종면의 반응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그는 온몸의 근육이 터질 듯한 힘을 주며 기체의 수평을 유지하려 애썼고 부기장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고도와 속도를 불러주며 민혁의 지시를 따르기에 급급했다. 민혁은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전원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모든 비행 감각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기적과도 같은 활공을 이어갔다. 그의 뇌리에는 공포에 떨고 있을 서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그 생각은 그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마침내 구름 아래로 비상 착륙을 시도할 공항의 활주로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지만 강한 측풍과 불안정한 기체 상태로 인해 착륙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민혁은 기내 방송을 통해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라는 짧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고 그 목소리는 흔들리는 기내에 울려 퍼지며 승객들에게 마지막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었다. 서연은 승객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감싸 안으라고 외치며 자신도 승무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꽉 조였고 마음속으로 민혁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무사히 우리를 땅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기도했다. 비행기는 거친 바람을 뚫고 활주로를 향해 돌진했고 민혁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체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체는 심하게 튀어오르며 좌우로 요동쳤고 타이어가 터지며 발생한 스파크가 어둠을 갈랐지만 민혁은 침착하게 역추진 장치와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속도를 줄여나갔다. 비행기가 활주로 끝자락에 가까스로 멈춰서자 기내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흐느낌이 동시에 터져나왔고 민혁은 엔진을 끄고 연료 밸브를 차단한 뒤에야 비로소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그는 부기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는 격려를 건네고는 곧바로 헤드셋을 벗어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종실 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평소에 그라면 승객들의 하기를 끝까지 조종석에서 지켜보았겠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의 생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객실로 들어선 민혁은 매캐한 연기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비상 탈출 슬라이드로 유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사이에서 이마에 피를 흘리며 아이를 안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서연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끝까지 승객들을 챙기고 있었는데 민혁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성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서연을 부축하고 있는 다른 승무원을 밀치다시피 하여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고 괜찮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민혁의 행동에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격렬한 심장 박동과 체온의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민혁은 서연을 안아 올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구급차 쪽으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달려온 지상 직원이나 공항 관계자들의 질문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동료 승무원들과 부기장은 그 냉철하던 강 기장이 한 명의 승무원에게 그토록 집착하며 감정을 드러내는 광경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혁은 구급차에 서연을 눕히고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으며 의료진에게 그녀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최고의 치료를 해달라고 고함치듯 요구했다. 그것은 엠파이어 에어의 전설적인 기장이 아닌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 뻔한 한 남자의 절박한 외침이었고 서연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민혁의 눈물이 자신의 손등 위로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고 현장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민혁과 서연은 공항 인근 병원의 1인실 병실에 함께 있게 되었는데 바깥의 소란과는 단절된 고요함이 두 사람 사이를 감싸고 있었다. 서연은 간단한 치료를 마치고 침대에 앉아 있었고 민혁은 창가에 서서 등지고 있었지만 그의 뒷모습에서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분노와 슬픔이 묻어났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민혁을 부르며 아까 보여주었던 행동에 대해 물었고 왜 자신에게 그토록 과분한 관심을 쏟는지 이제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민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이 아니라 깊은 고뇌와 애정이 담긴 호수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민혁은 침대 옆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으며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는데 그가 꺼낸 이야기는 서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10년 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갓 입사한 부기장이었던 민혁은 비행 중 발생한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대형 사고를 낼 뻔했으나 당시 기장이었던 서연의 아버지가 그 모든 책임을 대신 뒤집어쓰고 민혁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민혁의 재능과 미래를 아껴 자신의 커리어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지켜주었고 민혁에게 훌륭한 조종사가 되어 하늘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회사를 떠났던 것이다. 민혁은 그날 이후 죄책감과 부채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채찍질해왔고 서연이 입사했을 때부터 그녀를 지키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속죄이자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겨왔음을 고백했다. 서연은 민혁의 고백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가 억울하게 쫓겨난 줄로만 알았던 사건이면에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의 위대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과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민혁이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차가움이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위장이었으며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민혁은 눈물 흘리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이제는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라
서연 당신 자체를 지키고 싶어졌다고 말했고 그 말은 서연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벽을 허물었고 생사를 넘나든 위기 속에서 피어난 감정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혁은 병실을 지키며 서연이 잠든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고 이번 사고가 단순한 기계 결함이 아니라 정비 비용을 착복한 최전무 일당의 탐욕이 빚어낸 참사라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이 구해낸 것은 승객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서연의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조종사로서의 양심과 엠파이어 에어의 정신이라는 것을 되새겼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고 당시에 계기판 데이터를 몰래 백업해둔 파일을 확인했고 이것이 최전무와 그 배후 세력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블랙박스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지켜보기만 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서연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악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하며 굳게 담은 입술에 힘을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기적의 비상 착륙이라며 강민혁 기장의 영웅적인 활약을 대서특필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민혁은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병원에 남아 서연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최 전무 측에서는 사고 원인을 조종사의 과실이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몰아가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고 병원 주위에 감시자들을 배치하여 민혁과 서연의 접촉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혁은 이미 그들의 수를 읽고 있었고 병실 안에서 서연과 함께 사고 당시의 상황을 복기하며 정비 불량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언과 정황 증거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민혁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병실이라는 갇힌 공간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친 전우와도 같았다. 민혁은 서연에게 퇴원 후 당분간 자신의 안전 가옥에서 지낼 것을 제안했고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그녀 역시 최전무 일당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혁은 병실 밖에서 서성이는 수상한 남성들을 창문 틈으로 확인하고는 지인인 보안업체 팀장에게 연락하여 서연의 이동 경로를 보호해줄 경호팀을 요청했다. 그는 이번 싸움이 단순히 회사 내부의 권력 다툼을 넘어 자신들의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서연의 손을 잡은 지금 그에게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가슴 속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엔진처럼 힘차게 고동치고 있었다. 오후 늦게 병원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긴박했고 민혁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서연에게 덮어주며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감시자들의 시선을 차단했다. 차에 올라탄 민혁은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며 능숙하게 핸들을 꺾었고 서연은 조수석에서 민혁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든든한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느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회로 향했고 붉게 물든 노을이 두 사람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하기도 했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듯하기도 했다. 이제 그들의 비행은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도심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차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수록 서연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은 역설적으로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는데 이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강민혁의 단단한 옆모습이 주는 신뢰감 때문이었다. 민혁이 그녀를 데려온 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그의 개인 별장이었고 높은 담벼락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요새처럼 보였다. 차고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멈추자 주위는 정막에 휩싸였고 민혁은 먼저 내려 서연 쪽 문을 열어주며 이곳은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자신만의 안전 가옥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눈앞에 펼쳐진 모던하고 세련된 건물을 바라보았고, 겉보기에 화려한 삶을 사는 듯했던 민혁이 왜 이런 은둔처를 필요로 했는지 짐작하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내부는 민혁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듯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모노톤의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 다소 삭막한 느낌을 주었다. 민혁은 서연에게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권한 뒤 능숙하게 조명을 조절하고 난방을 가동했으며,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과 간단한 먹을거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제복 재킷을 벗은 셔츠,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 근육이 긴장되어 보였지만,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배려가 넘쳤다. 서연은 낯선 공간에 홀로 앉아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비행기 모형들을 바라보며 민혁이 조종사라는 직업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 무게를 얼마나 무겁게 견디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고, 그가 짊어진 고독의 깊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잠시 후 민혁이 따뜻한 코코아와 구급상자를 들고 다가와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평소 구름 위에서 모두를 내려다보던 그가 자신보다 낮은 자세로 시선을 맞추는 모습에 서연은 묘한 감동을 받았다. 그는 서연의 이마에 붙은 반창고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소독약을 바르며 따가울 수 있으니 참으라고 속삭였고, 그의 따뜻한 숨결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서연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뛰었다. 민혁의 손길은 비행기를 조종할 때만큼이나 정교하고 부드러웠으며, 치료하는 내내 서연의 눈을 피하지 않고 오롯이 그녀의 상태만을 살피는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한 침묵의 대화가 오고 갔고, 서연은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아야 했다. 치료를 마친 민혁은 서연의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는데, 뉴스 채널에서는 예상대로 어제 있었던 비상 착륙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으나, 보도 내용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엠파이어 에어 측 대변인은 기체 결함 가능성은 일축하고 기상 악화와 조종사의 판단 착오 가능성을 언급하며 책임을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려는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고 있었다. 특히 화면 하단 자막에는 승무원들의 미숙한 대처로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다는 거짓 제보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서연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민혁은 분노로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를 심리적으로 고립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니 절대 동요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혁은 텔레비전을 끄고 자신의 서재에서 노트북 하나를 가져와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는데, 화면에는 알 수 없는 그래프와 수치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었고, 그것은 바로 그가 사고 직전 백업해둔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의 원본 파일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그래프의 특정 구간을 가리키며 우측 엔진의 연료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차단되기 시작한 시점과 유압 시스템의 압력이 급격히 떨어진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 노후화나 정비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저가형 불량 부품을 사용했거나 혹은 정비 기록을 조작하여 교체 시기를 넘긴 부품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민혁의 눈빛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는 이 증거야말로 최전무와 그 배후 세력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연은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아버지가 겪었던 억울한 사고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전율했는데, 당시에도 회사는 기체 결함을 조종사 과실로 덮어씌워 아버지를 매장시켰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혁은 서연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이번에는 절대로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되게 두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최 전무가 주도하는 밀수 조직이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정비 비용을 횡령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부실 정비가 승객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서연에게 설명해 주었다. 서연은 단순히 나쁜 상사라고만 생각했던 최 전무가 사실은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싸우기로 결심을 굳혔다.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 표시에는 본사 인사팀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는데 민혁은 받지 말라는 눈짓을 보냈으나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인사팀장의 다급하면서도 협박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서연에게 지금 당장 회사로 출석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징계 해고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연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오는 그 비열한 목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고 더 이상 회사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던 나약한 승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떨지 않는 목소리로 지금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 출석할 수 없으며 모든 조사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통보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긴장이 풀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고 민혁은 그런 서연의 변화를 기특하고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민혁은 서연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신뢰할 만한 변호사와 항공 전문 기자에게 연락을 취해 놓았으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 대책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피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로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서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녀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비난과 압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연은 민혁의 우려 섞인 시선을 느끼며 괜찮다고 미소 지었고 기장님이 옆에 있어준다면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건넸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거실 창가에 앉아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며 잠시 전쟁 같은 현실을 잊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조심스럽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민혁은 어린 시절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의 설렘과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순수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서연 또한 아버지를 따라 공항에 갔던 추억과 승무원이 되어 처음 유니폼을 입었을 때의 벅찬 감동을 이야기하며 두 사람은 항공인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이 고요한 숲속의 은신처에서 두 사람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고 그 감정은 다가올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민혁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외부와의 통신 보안을 점검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그의 모습은 마치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빈틈없고 철두철미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민혁의 오랜 친구이자 항공법 전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와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이 기자가 도착했고 그들은 서연과 민혁이 제시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기자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국토부 고위 관료들까지 연루된 게이트급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즉시 취재팀을 꾸려 심층 보도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변호사는 서연에게 법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줄 것을 확약하며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최 전무 측의 협박에 대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혁은 서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그녀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배려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녀의 의사를 먼저 존중해주는 세심함을 보였다. 그들은 최 전무가 내일 열릴 예정인 신규 노선 취향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를
조종사의 과실로 공식 발표하고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민혁은 이것을 역이용하여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타나 만천하의 진실을 폭로하고 최전무의 가면을 벗겨버리자는 대담한 작전을 제안했다. 그것은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지만 동시에 적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유일한 승부수이기도 했기에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민혁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서라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마이크 앞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민혁은 그런 서연의 용기 있는 결정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고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가장 앞에서 그녀를 보호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친 순간 그들 사이에는 생사를 함께하겠다는 무언의 맹세가 오고 갔고 방 안의 공기는 결전의 의지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작전 회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민혁과 서연은 내일 있을 거사를 위해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는데 민혁은 자신의 제복을 꺼내 정성스럽게 다림질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서연 역시 찢어진 유니폼 대신 민혁이 준비해준 깔끔한 정장을 입어보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고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억울함에 눈물 짓던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의 칼날을 쥔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민혁은 서연의 뒤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거울을 통해 시선을 맞추었고 내일이 지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속삭였다. 서연은 민혁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길도 두렵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날 밤 민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보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에게 떳떳한 아들이자 한 여자의 든든한 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녹음기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은 10년 전 서연의 아버지가 회사를 떠나기 전 민혁에게 남긴 마지막 육성이 담긴 테이프였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고 치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미녀가 하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언젠가 진실이 구름을 뚫고 나올 때 너는 그 빛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스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혁은 눈을 감고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그 빛을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숲속의 안개는 걷히기 시작했고 멀리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결전의 날이 왔음을 알렸는데 민혁과 서연은 일찍 일어나 서로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그들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엔진 소리는 마치 전장을 향해 나아가는 전차의 굉음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닫혀있던 활주로를 뚫고 날아오를 시간이 되었고 그들의 앞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 폭풍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가 별장을 빠져나가 세상 밖으로 향하는 순간 민혁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고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고 민혁과 서연은 굳게 잡은 손을 통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다가올 폭풍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예상보다 적들의 반격은 훨씬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경쾌한 음악이 갑자기 끊기더니 긴급 속보를 알리는 시그널과 함께 아나운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는데 그 내용은 두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다. 엠파이어 에어 측에서 강민혁 기장이 지난 비행 당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그로 인한 환각 증세로 난폭 운항을 하여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허위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는 보도였다. 앵커는 회사가 제출한 조작된 의료 기록과 매수된 동료들의 거짓 증언을 근거로 민혁을 부도덕한 범죄자로 몰아갔고 영웅으로 추앙받던 그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확인했는데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강민혁 약물 복용이었고 기사 댓글창은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악성 댓글들로 도배가 되어 있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대중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자극적인 뉴스에 선동되어 어제의 영웅을 오늘의 마녀사냥 대상으로 삼아 물어뜯고 있었으며 엠파이어 에어는 이 틈을 타 민혁의 조종사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서연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눈물을 글썽이며 민혁을 바라보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민혁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줄이 돋아날 만큼 힘을 주면서도 표정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최 전무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민혁이라는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가장 더럽고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때 차 안의 정적을 깨고 서연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는데 발신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수상한 번호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길한 예감이 든 서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최 전무의 비서실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영상통화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고 화면이 켜지자마자 나타난 광경의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다. 화면 속에는 요양병원에 계셔야 할 서연의 어머니가 낯선 창고 같은 곳 의자에 묶여 공포에 질린 채 울고 있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고 그 뒤로는 건장한 사내들이 위협적인 태도로 서성이고 있었다. 최 전무는 서연에게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데이터 원본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로 오지 않으면 어머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서연은 패닉 상태에 빠져 오열하며 당장 어머니를 구하러 가야 한다고 민혁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는데 그녀에게 있어 어머니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이자 아픈 손가락이었기에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민혁은 갓길에 차를 급하게 세우고 흐느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지금 흥분해서 달려가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라며 냉정해져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는 최 전무가 노리는 것은 데이터 원본의 파기뿐만 아니라 서연과 민혁 두 사람을 한꺼번에 제거하여 후환을 없애려는 것임을 간파하고 있었기에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하지만 서연은 어머니가 잘못되면 자신도 살 수 없다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민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함께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민혁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직접 최 전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단판을 짓고 어머니를 구해올 테니 서연은 예정대로 기자회견장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데이터가 담긴 USB를 건네며 이것이 세상에 공개되어야만 최 전무를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근본적인 위협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서연은 혼자 위험한 곳으로 가려는 민혁을 말렸지만 그는 자신이 엠파이어 에어의 기장으로서 승객을 보호하듯 자신의 여자인 서연과 그녀의 가족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혁은 자신이 미끼가 되어 그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서연이 언론을 통해 진실을 터뜨리면 여론이 반전되고 경찰이 개입할 명분이 생겨 어머니도 무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치밀한 작전을 설명했다.
결국 서연은 민혁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고 민혁은 그녀를 안아주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멋지게 싸우라고 격려했다. 민혁은 서연을 방송국 근처 안전한 곳에 내려주고 그녀가 김 변호사와 만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차를 돌려 최 전무가 알려준 좌표인 공항 외곽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혁은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두려움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뜨거운 전율을 느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보안 업체 팀장에게 자신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만약 1시간 내에 연락이 없으면 즉시 경찰 특공대를 대동하고 진입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며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이 잔뜩 흐려 있어 민혁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발에 힘을 풀지 않았다. 민혁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명예와 커리어가 약쟁이 조종사라는 오명으로 더럽혀졌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적 소모보다 눈앞의 적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했다. 그는 차 안의 글러브 박스를 열어 호신용 3단봉을 챙겨 재킷 안주머니에 숨겼고 손목시계에 타이머를 맞추며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최 전무는 분명 민혁이 굴복하고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고 방심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 허점을 찔러 어머니를 확보하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다. 도착한 폐기물 처리장은 녹슨 컨테이너와 쓰레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고 입구에는 덩치 큰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든 채 경계를 서고 있었다. 민혁이 차에서 내리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혁을 포위하며 몸수색을 시작했고 민혁은 저항하지 않고 두 손을 들며 순순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척했다. 그들은 민혁의 휴대폰과 차키를 빼앗고 거칠게 그를 밀치며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민혁은 그들의 배치와 무장 상태를 눈여겨보며 탈출 경로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어두운 창고 안쪽에는 희미한 조명 아래 최 전무가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고 그 옆에는 서연의 어머니가 입에 재갈이 물린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최 전무는 민혁을 보자마자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천하의 강민혁 기장이 제 발로 죽으러 올 줄은 몰랐다며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고 주위에 있던 부하들도 덩달아 킬킬거렸다. 그는 민혁에게 약속한 물건을 내놓으라고 손을 내밀었고 민혁은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짜 USB를 꺼내들며 먼저 어머니를 풀어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부숴버리겠다고 차갑게 응수했다. 최 전무는 잠시 민혁을 노려보다가 눈짓을 보내 부하들에게 어머니를 끌고 나가게 했지만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으로 옮기는 척하며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 뻔히 팍 보였다. 민혁은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어머니가 안전거리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만을 노리고 있었는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속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릴 듯이 크게 울렸다. 그때 최 전무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부하들에게 공격 신호를 보냈고 민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며 반격을 시작했다. 민혁은 좁은 조종석에 앉아만 있던 새님이 아니었고 평소 체력 관리를 위해 꾸준히 연마해온 격투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덤벼드는 덩치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다. 하지만 수적인 열쇠는 어쩔 수 없었기에 민혁은 등과 복부에 둔탁한 타격을 허용하며 입가에 피를 흘려야 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고 오직 최 전무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쓰러진 부하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휘두르며 짐승처럼 포효했고 그 기세에 눌린 최 전무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다가 테이블에 걸려 넘어지는 추태를 보였다. 난투극이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민혁은 어머니가 있는 쪽으로 몸을 던져 그녀를 붙잡고 있던 놈을 걷어차고 밧줄을 풀어주며
빨리 밖으로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서연의 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 못했지만 민혁은 자신의 몸으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녀를 출구 쪽으로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어깨에 깊은 자상을 입는 부상을 당했다. 피가 셔츠를 붉게 물들이고 고통이 밀려왔지만 민혁은 이를 악물고 버티며 창고의 철문을 닫아 걸고 빗장을 질러 어머니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었다. 이제 창고 안에는 분노에 찬 최전무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부상당한 민혁만이 남게 되었고 민혁은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비틀거리는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최전무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격분하여 부하들에게 민혁을 죽여버리라고 고함을 질렀고 살기를 띤 사내들이 다시 민혁을 애워싸며 좁혀오기 시작했다. 민혁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는 이미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밖으로 나간 어머니가 분명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것이고 서연이 지금쯤 기자회견장에서 진실을 폭로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다. 민혁은 주머니에 있던 진짜 녹음기를 꺼내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최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꼴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했다. 민혁은 몰려드는 적들을 향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려들었고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가르며 최후의 저항을 이어갔지만 무자비한 집단 구타 앞에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진 민혁의 시야가 붉게 물들어가고 귓가에는 이명 소리가 윙윙거렸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연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최전무는 쓰러진 민혁의 얼굴을 구둣발로 짓밟으며 승리의 쾌감에 젖어 웃어댔지만 그것은 파멸 직전의 단말마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 민혁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희망을 품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녹음기를 꽉 쥐고 놓지 않았다. 한편 방송국 기자회견장에 도착한 서연은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민혁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아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혁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준 이 기회를 헛되이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단상 위로 올라가 수많은 카메라와 플래시 세례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어 엠파이어 에어의 추악한 진실과 최전무의 비리, 그리고 강민혁 기장이 겪고 있는 부당한 누명에 대해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눈물 섞인 호소와 함께 공개된 명백한 증거 자료들은 장내를 순식간에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생방송으로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연의 폭로가 이어지는 동안 인터넷 여론은 급반전되어 최전무와 엠파이어 에어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기 시작했고 경찰청에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폭주했다. 서연은 발언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면서도 마음은 온통 민혁이 있는 곳을 향해 있었고 제발 그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김 변호사가 다급하게 달려와 경찰 특공대가 민혁의 위치를 파악하고 진입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고 서연은 상처 입은 민혁을 보듬어주기 위해 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며 신발끈을 고쳐매었다. 응급실의 자동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구급 대원들이 피투성이가 된 강민혁을 싣고 다급하게 복도를 달려가는 동안 서연은 그 뒤를 쫓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민혁의 창백한 얼굴은 이미 생기를 잃은 듯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의료진들이 긴박하게 움직이며 민혁의 상태를 체크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모습이 마치 슬로모션처럼 서연의 눈앞에서 흐릿하게 펼쳐졌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수술실 앞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 전멸되자 서연은 힘이 풀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고 민혁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혼자서 그 많은 적들과 싸웠다는 사실에 오열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의 옷과 손에도 민혁의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두 손을 모아 제발 그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병원 복도에는 그녀의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한편 서연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엠파이어 에어와 최전무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사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전해지고 있었다. 여론은 뜨겁게 들끓었고 시민들은 엠파이어 에어 본사 앞에서 촛불 시위를 벌이며 경영진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했는데 이는 민혁과 서연이 쏘아 올린 진실의 불꽃이 거대한 들불처럼 번져나간 결과였다. 하지만 정작 사건의 주범인 최전무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비밀 통로를 이용해 교묘하게 빠져나간 상태였고 수사당국은 그를 전국에 지명수배하며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병실 앞을 지키고 있던 김 변호사는 서연에게 최전무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추가적인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경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 수술은 장장 5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수술실 앞을 지켰는데 새벽녘이 되어서야 나온 집도인은 다행히 치명상을 피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서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고 회복실로 옮겨진 민혁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가 눈을 뜨기만을 기다렸다.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있는 민혁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모습보다 숭고하고 아름답게 보였으며 그녀는 이제 자신이 민혁을 지켜줄 차례라고 다짐하며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취에서 풀려난 민혁이 힘겹게 눈을 떴고 흐릿한 시야 속에 들어온 서연을 확인하자마자 고통스러운 표정 속에서도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어머니는 무사한지부터 묻는 그의 모습에 서연은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다. 민혁이 의식을 되찾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병원 텔레비전에서는 최전무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민혁은 침대에 기대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최전무의 성향상 순순히 잡히거나 자수할 위인이 아니며 자신이 숨겨둔 비자금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민혁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최 전무가 소유한 차명, 계좌의 흐름과 사설 비행장의 이용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고 예상대로 늦은 밤 김포공항의 외곽에 위치한 개인 경납고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최 전무는 정식 출국 심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소형 제트기를 준비시키고 있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악천후를 틈타 야간 비행으로 공해상으로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민혁은 당장 공항으로 가야 한다며 링거 바늘을 뽑으려 했으나 서연은 아직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무슨 소리냐며 그를 필사적으로 말렸고 의료진 역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혁은 지금 그를 놓치면 영원히 잡을 수 없으며 그가 해외로 도피하여 막대한 자금력으로 로비를 펼치면 진실은 다시 묻힐 수도 있다고 서연을 설득했다. 그는 자신이 비행 전문가로서 최 전무가 이용할 항로와 이륙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관제탑과 협조하여 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강조했다. 서연은 민혁의 불타는 눈빛을 보며 그를 꺾을 수 없음을 직감했고 결국 자신이 운전을 하여 그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로 결심하고는 휠체어에 민혁을 태우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공항 외곽 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민혁은 통증을 참기 위해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관제실에 있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후배는 현재 신원 미상의 소형기가 이륙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활주로로 진입하고 있다는 긴급한 상황을 알렸고, 관제탑에서도 무전응답이 없는 해당 기체를 저지할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전했다. 민혁은 서연에게 엑셀을 더 밟으라고 소리치며 보안 게이트가 있는 경납고 쪽으로 차를 몰게 했고, 서연은 빗길에 미끄러지는 차체를 가까스로 제어하며 질주했다. 두 사람은 활주로 외곽 펜스에 도착했고, 민혁은 보안 코드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활주로 내부로 진입했는데, 멀리서 엔진 소리를 높이며 이륙 준비를 하는 소형 제트기의 불빛이 보였다. 활주로 위는 거센 비바람으로 인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민혁은 본능적인 감각으로 비행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서연에게 활주로를 가로질러 비행기의 앞을 막아서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무모한 짓이었지만, 서연은 민혁을 믿고 핸들을 꺾어 비행기가 달려오는 주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상향등을 켰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달려오던 비행기는 갑작스러운 차량의 등장에 급제동을 걸었고,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귀를 찢는 듯한 스키드음을 내며 차 바로 앞에서 가까스로 멈춰 섰다. 민혁은 충돌의 충격에 대비해 서연을 감싸 안았고,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비행기 트랩 쪽으로 다가갔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최 전무와 그의 수행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경찰이 아닌 민혁과 서연이 앞을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 전무는 조종사에게 그냥 밀고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조종사는 활주로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차마 레버를 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민혁은 빗속에 우뚝 서서 확성기도 없이 육성으로 당장 엔진을 끄고 내려오라고 외쳤고, 그의 목소리는 폭풍우 소리를 뚫고 최 전무의 귓가에 천둥처럼 꽂혔다. 엠파이어 에어의 제복도 입지 않았고 환자복 위에 코트 하나만 걸친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 순간 민혁이 뿜어내는 기백은 그 어떤 제복을 입었을 때보다 위엄있고 압도적이었다. 최 전무는 이대로 잡힐 수 없다는 생각에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트랩을 내려오며 비키지 않으면 쏴버리겠다고 위협했고, 수행원들도 쇠파이프를 들고 민혁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위험을 감지하고 민혁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민혁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서연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최전무를 노려보았다. 민혁은 이미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지만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초인적인 정신력을 발휘하며 최전무를 향해 한 발짝씩 걸어나갔다. 그는 최전무에게 당신의 비행은 이미 끝났으며 더 이상 갈 곳은 없다고 차갑게 말했고, 그 눈빛에 압도된 최전무는 손을 떨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탕하는 총소리가 빗소리를 가르고 울려 퍼졌고,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민혁을 끌어안았는데, 다행히 총알은 민혁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을 뿐 치명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총성에 놀란 공항 경찰 기동대와 특공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사방에서 들이닥쳤고,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활주로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다. 최 전무는 포위된 것을 깨닫고 주저앉아 허공에 대고 총을 난사하며 발악했지만, 곧이어 특공대원들에 의해 제압되어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처박히고 수갑이 채워졌다. 민혁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고, 서연은 그를 부축하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괜찮냐고 물었다. 경찰차로 연행되어 가던 최 전무는 민혁의 앞을 지나가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지만, 민혁은 그를 불쌍하다는 듯이 내려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민혁은 최 전무에게 당신은 조종관을 잡을 자격도 승객을 태울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하늘은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비우는 곳이라는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다. 최 전무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고, 그렇게 엠파이어 에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악의 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현장에 도착한 기자들은 이 극적인 체포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플래시를 터뜨렸고, 민혁과 서연은 서로를 의지한 채 그 혼란스러운 현장을 빠져나왔다. 상황이 정리된 후 민혁은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서연은 앰뷸런스 안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민혁은 서연에게 우리가 해냈다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차창 밖으로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맑은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긴 폭풍우가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열리는 두 사람의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민혁은 서연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서연은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남자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기적임을 확신했다. 며칠 후 엠파이어 에어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경영진 전원 사퇴 및 대대적인 개혁안을 내놓았으며, 민혁의 징계는 취소되고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서연의 아버지 사건 또한 재심이 청구되어 무죄가 입증되었고, 서연은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받게 되었으나, 그녀는 그 돈을 전액 항공안전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병실에서 뉴스를 보던 민혁은 서연의 결정을 존중하며 자랑스러워했고, 두 사람은 이제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민혁은 서연에게 퇴원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고,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기장님이 조종하는 비행기를 타고 아무 걱정 없이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니라 승객으로요. 서연의 말에 민혁은 호탕하게 웃으며 세계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역풍을 뚫고 착륙한 비행기처럼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순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혁은 서연의 손등에 키스하며 당신은 나에게 있어 최고의 부기장이자 영원한 나의 관제사라고 고백했고,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그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엠파이어 에어의 새로운 경영진은 민혁에게 경영일선에 복귀하여 회사의 재건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민혁은 조종관을 놓고 책상에 앉아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하늘을 나는 것이 천직이라고 생각했지만, 회사를 바로잡고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민혁의 고민을 눈치채고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하겠다고 말했지만, 민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푸른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통해 자신과 서연, 그리고 동료들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낼 것인지 깊은 사색에 잠겼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민혁과 서연의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선택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고, 함께라면 어떤 난기류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공항의 활주로는 언제나처럼 길게 뻗어 있었고, 그 끝에는 미지의 세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 길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갔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이제 그 바람은 그들을 가로막는 역풍이 아니라 그들을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해줄 양력이 되어주고 있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간 자리에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 무렵, 엠파이어 에어의 본사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계절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짓누르던 부패와 공포에
그림자가 완전히 거쳤기 때문이었다. 최전무를 비롯한 비리 임원들이 모두 구속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내에는 활기와 웃음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더 이상 줄서기나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업무와 승객의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한서연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 중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탁월한 업무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인정받아 입사 동기들 중 가장 먼저 객실 사무장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제 그녀의 유니폼에는 책임감을 상징하는 명찰이 빛나고 있었고 후배 승무원들은 그녀를 롤모델로 삼아 따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지만 서연은 결코 자만하지 않고 과거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되새기며 후배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브리핑룸에서 신입 승무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꼼꼼하게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주눅든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과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승무원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내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을 포기하지 않는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이 끝나고 복도로 나온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비행기들이 힘차게 이륙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기다리는 단 한 대의 비행기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강민혁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경영진의 간곡한 요청으로 인해 지난 몇 달간 비행 업무에서 배제된 채 본사 전략기획실 본부장 자리에 앉아 회사의 재건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엠파이어 에어 본사 최상층 임원실에서 강민혁은 결제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는데 그의 몸에 딱 맞게 재단된 고급 슈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답답해 보였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밤낮 없이 일하며 회사의 부실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주주들과 직원들로부터 차기 CEO, 감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민혁의 시선은 틈만 나면 창밖의 푸른 하늘을 향해 있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비행기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펜을 잡은 손을 멈추곤 했다. 그에게 있어 이 넓고 쾌적한 사무실은 화려한 감옥과도 같았고 그의 영혼은 언제나 구름 위를 날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는 이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민혁은 비서에게 오후 일정을 모두 비우라고 지시한 뒤 사장실을 찾아가 사직서가 아닌 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은 임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일반 조종사로 복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였다. 신임 사장은 깜짝 놀라며 지금 민혁이 맡고 있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만약 그가 계속 경영에 참여한다면 몇 년 안에 부사장 자리까지 보장하겠다고 만류했다. 하지만 민혁은 정중하게 웃으며 자신은 책상 앞에서 숫자를 다루는 것보다 조종관을 잡고 바람과 싸울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하며 자신의 자리는 임원실이 아니라 좁고 시끄러운 칵핏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회사가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으니 자신 같은 현장 전문가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보다 후배들에게 안전한 비행 노하우를 전수하고 승객들과 직접 마주하는 것이 회사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길이라고 사장을 설득했다. 사장은 민혁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그의 요청을 수락하며 대신 조건 하나를 내걸었는데 그것은 엠파이어 에어가 새롭게 취항하는 파리 노선의 첫 비행을 민혁이 직접 지휘해 달라는 것이었다. 민혁은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사무실을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지난 몇 달간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다. 그는 곧바로 인사팀에 연락하여 복귀 절차를 밟았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비행 스케줄표를 받아들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전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인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며칠 뒤 파리행 첫 비행이 있는 날, 인천국제공항 브리핑 룸에는 묘한 설렘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전설의 귀환이라 불리는 강민혁 기장과 최연소 사무장 한서연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비행이었기 때문이다. 민혁이 오랜만에 제복을 입고 나타나자 후배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내며 그를 환영했고, 민혁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브리핑을 시작하며 오늘 비행은 단순히 승객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엠파이어 에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행이니만큼 안전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연은 민혁의 옆에 서서 객실 브리핑을 이어갔는데,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과 대화에는 완벽한 파트너십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묻어나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비행기에 탑승하여 조종석에 앉은 민혁은 익숙한 손길로 계기판을 어루만지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감회에 젖었고,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관제탑의 교신음은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게 들렸다. 그는 이륙 전 체크리스트를 수행하며 옆자리에 앉은 부기장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하는 등 예전의 냉혹함 대신 여유와 부드러움이 더해진 모습을 보였지만, 안전점검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타협 없는 완벽함을 추구했다. 객실에서는 서연이 승객들을 맞이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녀는 VIP 승객부터 일반 승객까지 한 명 한 명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네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마침내 관제탑으로부터 이륙 허가가 떨어지고 민혁이 스로틀을 밀자 거대한 기체는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고,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은 그들을 환영하듯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순항 고도에 진입한 후 비행기는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날아갔고,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자 민혁은 잠시 자동 조종 모드로 전환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과 시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모든 순간에 서연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서연을 멀리서 지켜보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녀와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다. 민혁은 마이크를 잡고 기내 방송 버튼을 눌렀는데, 평소라면 고도와 날씨 정보만 전달했겠지만 오늘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잠시 숨을 골랐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 강민혁입니다. 현재 우리 비행기는 고도 35,000피트 상공을 순조롭게 비행하고 있으며 목적지인 파리까지는 쾌적한 비행이 예상됩니다. 민혁의 차분하고 신뢰감 넘치는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지자 승객들은 귀를 기울였고, 갤리에서 일하던 서연도 하던 일을 멈추고 스피커를 바라보았다. 민혁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다. 비행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난기류를 만나 흔들릴 때도 있고, 짙은 구름 속에 갇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 위에는 언제나 눈부신 태양과 푸른 하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기장의 감성적인 멘트에 잔잔한 감동을 받았지만, 민혁의 다음 말은 오직 단 한 사람, 서연을 위한 것이었다. 저에게도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에 제 곁에서 빛이 되어준 소중한 사람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이 조종석에 앉아 여러분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사람의 하늘이 되어 평생 곁에서 가장 안전한 비행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민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공개적인 고백이자 프로포즈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붉어지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행복감을 느꼈다. 기내의 다른 승무원들도 눈치를 채고 서연을 바라보며 축하의 눈짓을 보냈고, 서연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꾹 깨물어야 했다. 장장 12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는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고, 승객들이 모두 하기한 후 텅 빈 기내에는 민혁과 서연, 그리고 승무원들만이 남게 되었다. 민혁은 조종실에서 나와 제복 모자를 고쳐 쓰고 객실로 걸어 나왔는데, 그의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후배 승무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길을 비켜주자 민혁은 서연의 앞으로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건네며 정식으로 청혼했다. 한서연 사무장님, 이제는 기장과 승무원 관계를 넘어 인생이라는 긴 비행의 공동 기장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혁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환하게 웃었다. 기내에는 박수 소리와 축복의 환호가 가득 찼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포옹하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파리의 밤거리는 낭만적인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민혁과 서연은 센 강변을 거닐며 비행의 여독을 풀고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겼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는 틈틈이 항공안전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조종사를 꿈꾸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후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서연 또한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자신도 민혁과 함께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나 행복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이 받은 사랑과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혁은 강변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파리의 밤하늘에도 서울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는 문득 서연의 아버지가 생각났다. 그는 서연에게 아버지가 명예를 회복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던 날 느꼈던 감정을 털어놓으며,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고 아버지에게 떳떳한 후배이자 사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백했다. 서연은 민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아빠도 분명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기뻐하실 거라고 위로했고, 두 사람은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묵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귀국편 비행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공항으로 향했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찼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공항 로비에서 민혁은 서연의 캐리어를 끌어주며 다정하게 챙겼고, 서연은 민혁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애정을 과시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선남선녀 커플이라며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냈다. 이제 그들은 비밀 연애를 하던 사이가 아니라 당당하게 공개 연애를 즐기는 공식 커플로서 주위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비행기에 올라탄 민혁은 다시 기장의 자리로 돌아가 냉철하게 비행 준비를 시작했지만, 그의 입가에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부기장은 기장님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며 농담을 건넸고, 민혁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면서도 기분 좋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서연 역시 갤리에서 승무원들과 함께 즐겁게 비행 준비를 하며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두 사람이 탑승한 비행기는 활주로를 힘차게 달려 다시 한번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고, 태양은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강민혁과 한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거나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사랑을 통해 서로를 완성시켜 나가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다. 민혁은 조종관을 잡고 서연은 승객을 돌보며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완벽한 팀이었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더 높은 곳으로 상승했고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수평선은 그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몇 년 후 한 아이가 공항 전망대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중후한 멋이 든 강민혁과 여전히 아름다운 한서연이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아빠처럼 멋진 조종사가 되어 엄마를 태우고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제잘거렸고 민혁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그래. 우리 아들이 아빠보다 더 훌륭한 조종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웃었다. 서연은 두 남자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세 가족의 머리 위로 하얀 비행기 구름이 길게 뻗어나가며 파란 하늘의 아름다운 그림을 수놓았다. 모두가 우러르는 남신 조종사는 이제 한 여자만을 몰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가족을 당당하게 지키고 사랑하는 든든한 가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비행기의 항로처럼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돌아가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착륙한다는 진리를 증명해 보였다. 하늘은 언제나 그들의 꿈과 사랑을 품어주는 넓은 캔버스였고 그들은 그 위에서 멈추지 않는 비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